그날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세계 강대국 6위.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교수님. 유럽 명문대의 한 강의실에서 독일 학생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불신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프랑스 학생은 고개를 저으며 헛웃음을 흘렸고 이탈리아 학생은 팔짱을 낀 채 회의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교수는 강의실의 반응을 잠잠히 바라보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BBC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이 6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를 넘어섰고 일본을 앞질렀으며 인도와 브라질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40년간 국제 정치학을 연구해온 그 교수조차도 처음에는 당황했던 반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럽 학생들의 반발은 더욱 거셌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차분히 강단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사에서 가장 불리하고 불가능한 출발선에서 시작해 지금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한마디가 강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배경 소음처럼 들리던 학생들의 웅성거림은 어느새 사라졌고 모두가 교수의 입술 끝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의 눈빛에는 지난 40년 동안 결코 풀리지 않던 한 가지 수수께끼를 드디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낸 우리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앞선 세대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록. 좋아요와 구독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렌 산더 바인입니다. 40년간 유럽 명문 대학에서 국제 정치학을 연구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2025년 3월 12일 오전 BBC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글로벌 파워 랭킹이 발표되던 그 순간 런던의 아침, 서울의 저녁, 파리의 점심, 베를린의 오전 회의 시간이 하나로 겹쳤어요. 화면에 순위표가 떠올랐어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영국, 5위 독일, 그리고 6위 대한민국. 이 순위는 단순한 경제 규모나 군사력만으로 매긴 것이 아니었어요. 국가의 종합적 영향력, 기술력, 문화적 파급력, 외교적 신뢰도 그리고 미래 성장 잠재력까지 모두 고려한 평가였어요. 전문가들이 2년간 분석한 결과였고 세계 주요 싱크탱크들이 참여한 공동 연구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나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유럽의 지식인들, 학생들, 그리고 오랜 세월 유럽 중심의 세계관으로 교육받아온 이들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창밖으로는 수백 년 된 고딩 양식의 첨탑이 보이고 벽면에는 18세기부터 이어진 대학의 전통이 액자 속에 담겨 있는 강의실. 이곳에서 저는 40년간 국제 정치학을 가르쳐 왔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60대 중반의 저는 회색 트위드 재킷에 검은색 안경을 쓴 모습으로 강단에 천천히 올랐어요. 제 손에는 두툼한 자료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40년간 연구해온 문명 발전 모델, 국가 성장 이론, 경제 발전 패러다임에 관한 논문들. 그러나 그날 제 표정에는 뭔가 달랐어요. 모든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앞에 선 학자의 당혹감과 동시에 마침내 그 수수께끼를 풀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약 80명의 학생들이 계단식 강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유럽 출신이었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온 학생들이었어요. 몇몇 아시아계 유학생들이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민서였어요. 한국에서 온 26살의 여학생.
그녀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BBC가 발표한 순위를 보셨습니까? 제 첫 질문에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한국이 6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강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요한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독일 뮌헨 출신의 이 청년은 기계공학을 부전공으로 하고 있었고 독일 산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는 손을 든 채로 이미 말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그 순위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독일이 5위인데 한국이 바로 그 뒤라는 건 산업 규모의 차이를 생각하면 요한의 목소리에는 의문을 넘어선 뭔가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비난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불신이었어요. 독일의 자동차 산업, 정밀 기계 산업, 화학 산업, 200년 넘게 쌓아온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 그 바로 뒤에 한국이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납득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교수님. 옆자리에서 마리가 거들었어요. 파리에서 온 그녀는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학생이었어요. 문화적 영향력을 봐도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언어, 문학, 예술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녀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말하면 무례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강의실의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한국? K-팝이나 하는 나라 아닌가? 그게 프랑스의 문화유산과 비교될 수 있다는 건가? 뒷자리에서 레오나르도가 팔짱을 꼈어요. 로마에서 온 이 청년은 역사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은 우리가 최근에야 알게 된 나라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세계 지도에서 눈에 띄지도 않던 나라가.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술렁거렸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대화들이 오갔어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옆 친구와 속삭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 모든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아니, 제가 10년 전 처음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저 자신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 뒷자리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출발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민서였어요. 그녀는 손을 들지도 않고 크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물었어요.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뒤를 돌아보았어요. 출발점이요? 요한이 되물었어요. 네. 민서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이 어디서 시작했는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강단을 내려와 학생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저는 멈춰 섰어요. 여러분이 한국의 6위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10년 전 제가 처음 한국을 연구 주제로 삼았을 때 저 역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한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이런 출발점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저는 다시 강단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1953년 한국. GDP 67달러. 문맹률 78%. 천연자원 보유량 세계 0.01%. 전쟁 직후 사망자 인구의 10%. 전쟁 고아 10만 명. 산업시설 파괴율 80%. 숫자들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그 숫자들을 응시했어요. 67달러.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당시 가나가 179달러였습니다. 필리핀이 200달러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요한의 표정이 굳었어요. 마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레오나르도는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문맹률 78%. 저는 계속했어요. 10명 중 8명이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교육, 학교 건물의 80%가 파괴되었습니다. 산업, 공장의 대부분이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자원, 석탄 조금, 텅스텐 조금, 석유는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1953년 유럽. 마셜 플랜 총 지원액 130억 달러, 현재 가치 1,300억 달러. 서독 수령액 14억 달러. 프랑스 수령액 26억 달러. 영국 수령액 32억 달러. 1953년 한국. 미국 원조 연간 2, 3억 달러, 대부분 식량과 긴급 구호. 기술 이전 거의 없음. 산업 재건 지원 미미. 여러분,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았어요. 유럽은 전쟁 후 막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마셜 플랜. 미국이 유럽의 재건을 위해 쏟아부은 돈과 기술. 그것은 유럽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었고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게 있게 말을 이었어요.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받은 것은 주로 먹을 것이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 공장을 짓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일까지 살아남게 하는 지원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요한은 자신의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마리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레오나르도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저는 강단 옆 의자에 앉았어요.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처럼 저는 자세를 편안하게 하고 학생들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한 것은 1995년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당시 저는 40대 초반이었고 동아시아 경제 발전 모델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 4마리 용이라고 불리던 나라들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제 눈에는 30년 전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들, 깨끗한 지하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의 교수들, 연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부모 세대는 문맹이었다는 것을요. 이 고층 빌딩들이 서 있는 이 땅이 40년 전에는 폭격으로 파괴된 잿더미였다는 것을요. 저는 다시 학생들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제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해온 문명 발전 모델, 국가 성장 이론. 그 모든 것이 한국 앞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어나서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어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문명 발전의 일반적 조건. 1. 천연자원 보유. 2. 기술 기반 보유. 3. 교육받은 인구. 4. 축적된 자본. 5. 안정된 정치 체제. 6. 외부 지원 또는 교역 네트워크. 이것이 제가 배운 이론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 이 조건들 중 최소한 몇 가지는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영국은 석탄과 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광대한 토지와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교육받은 인구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축적된 자본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1953년 한국이 가진 것. 1. 천연자원 없음. 2. 기술 기반 없음. 3. 교육받은 인구 없음. 4. 축적된 자본 없음. 5. 안정된 정치 체제 없음. 6. 외부 지원 최소한.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을 파도 석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도 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공장은 파괴되었습니다. 돈은 없었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스페인에서 온 카를로스였어요. 그럼 교수님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그런 조건에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카를로스.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일인가? 저는 다시 화면을 바꿨어요. 생존의 시작 1950, 1960년대. 화면에는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폐허가 된 서울의 거리. 천막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들. 미군 부대에서 나온 구호품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 여러분, 그 시절 한국은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표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오늘 먹을 것을 구하는 것. 내일까지 살아있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보았어요. 그들의 눈에서 이제 처음의 불씨는 사라지고 있었어요. 대신 호기심과 집중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가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사력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국 전쟁의 유산 군사 산업의 출발. 전쟁은 한국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를 남겼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깨달음. 북쪽에는 여전히 적이 있었습니다. 휴전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의실을 걸었어요. 1960년대, 1970년대. 한국은 군대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무기를 사오려면 엄청난 외화가 필요했습니다. 그 외화로 쌀을 사야 했고, 기계를 사야 했고, 기름을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결정했습니다. 제가 멈춰 섰어요. 만들자. 우리 손으로 만들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1970년대 방위산업 육성. 1970년 방위산업 육성 결정. 목표 소총, 탄약, 장갑차 국산화. 문제 기술 없음, 경험 없음, 자본 부족.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엔지니어들은 외국 무기를 분해해서 연구했습니다. 하나하나 부품을 뜯어보고 도면을 그렸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왜 빠를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늦으면 죽는 것이었으니까요. 북쪽의 위협은 현실이었고 내일 당장 전쟁이 터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어요. 한국 방산의 특징. 1. 속도 납기를 어기는 일이 거의 없음. 2. 품질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용성. 3. 가격 경쟁력 있는 가격. 4. 대량 생산 빠른 시간 내 대량 생산 가능. 이것이 한국 방산업의 DNA가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빠르게 정확하게 대량으로.
이 세 가지가 한국 산업 전체의 DNA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군사 산업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도 선박을 만들 때도 반도체를 만들 때도 똑같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손을 들었어요. 그의 표정은 처음과 달라져 있었어요. 불신 대신 진지한 관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교수님, 그러면 현재 한국의 방산 수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요한.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2023년 방산 수출 실적. 한국 170억 달러, 독일 140억 달러, 프랑스 50억 달러, 영국 90억 달러.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요한은 눈을 크게 떴어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하려는 듯 화면을 응시했어요. 한국이 독일보다 많습니까? 요한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계약들을 포함하면 그 순위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폴란드의 선택 K 전차. 화면에는 K 흑표 전차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검은색 위장 무늬를 한 거대한 전차가 들판을 달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2022년 폴란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주력 전차를 구매하기로 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폴란드는 군대를 현대화해야 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여러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그리고 한국의 K2.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폴란드는 K2를 선택했습니다. 180대. 나중에 추가로 800대를 더 주문했습니다. 총 980대. 계약 규모는 120억 달러가 넘습니다. 마리가 손을 들었어요. 왜 독일 전차가 아니라 한국 전차를 선택했습니까? 독일의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마리. 폴란드 국방부가 밝힌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화면에 텍스트가 나타났어요. 폴란드가 K2를 선택한 이유. 1. 납기. 한국은 1년 안에 첫 배치 가능. 독일은 3, 4년 소요. 2. 기술 이전.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동의. 독일은 거부. 3. 가격. 한국은 3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동등하거나 우수. 특히 첫 번째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폴란드는 빠르게 필요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독일은 3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1년 안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요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처음의 불신이 점점 이해로 변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한국의 DNA입니다. 제가 강단 중앙으로 걸어왔어요. 약속을 지킨다. 시간을 지킨다. 불가능해 보여도 방법을 찾는다. 이것은 단순히 비즈니스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어요. 제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을 연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제가 만난 한 엔지니어는 1970년대에 방산업체에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당시 60대 후반이었던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만들지 못하면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웠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눈을 떴어요. 한국의 발전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필수였습니다. 속도는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품질은 경쟁력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에 고딩 양식 첨탑이 오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첨탑은 50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제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유럽의 문명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적된 기술, 문화. 그것이 유럽의 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돌아보았어요. 그러나 한국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한국은 70년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 6위까지. 그리고 군사력은 그 시작의 첫 조각일 뿐입니다. 저는 다시 강단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는 한국이 왜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이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싸웠기 때문입니다. 속도와 품질과 약속 이행. 그것이 방산업에서 자동차로, 조선으로, 전자로, 반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한국 기적의 첫 번째 조각일 뿐입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군사력은 한국을 설명하는 하나의 축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세계 6위가 된 이유는 군사력만이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다음 시간 한국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축. 문화적 파급력, 왜 세계가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가? 경제적 신뢰, 왜 한국을 믿는가? 한국인의 정신,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는가? 다음 시간에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문화 강국이 되었는지, 왜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강의실을 둘러보았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의 불신과 의문은 사라졌어요. 대신 호기심과 존중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국의 6위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70년간의 투쟁, 희생,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그 이야기의 나머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강의가 끝났어요. 학생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요한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마리는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레오나르도는 친구와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민서는 조용히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제가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민서. 제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민서가 답했어요. 다음 시간이 기대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미소를 지었어요. 여러분이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저 멀리 한국에서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67달러에서 시작한 나라. 아무것도 없던 나라. 그러나 지금은 세계 6위. 저는 제 연구 노트를 폈어요.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수집한 수많은 자료들이 있었어요. 인터뷰, 통계, 사진, 논문.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필연이었어요.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투쟁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 강의실은 이번에는 평소보다 일찍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지난 시간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이 강의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몇몇 다른 과 학생들도 청강하러 왔어요. 80명이 앉을 수 있는 강의실에 거의 100명 가까이 모여 있었어요. 뒷자리와 복도까지 학생들이 서 있었어요. 요한은 이번에는 첫 줄에 앉아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그는 한국의 방산 수출에 대해 스스로 조사했어요. K2 전차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궁 방공 미사일, 폴란드뿐만 아니라 호주, 이집트, 페루, 노르웨이까지. 그가 찾아낸 사실들은 그를 놀라게 했어요. 마리는 노트북을 열어놓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가 떠 있었어요. 그녀는 지난 주말 내내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았어요.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녀가 사랑하는 프랑스 영화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지만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 무언가를 그녀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레오나르도는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는 지난 시간 이후 계속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정말 70년 만에 가능한 일인가? 정말 제로에서 시작해서 세계 6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그는 여전히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지만 듣고 싶었어요. 나머지 이야기를. 민서는 지난주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 제가 무엇을 이야기할지,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손에 더 많은 자료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강단에 자료를 내려놓고 학생들을 둘러보았어요. 제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많이 늘었군요. 제가 말했어요. 지난 시간 이후 여러분이 스스로 조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것, 숫자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켰어요. 지난 시간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군사력을 키웠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속도와 품질과 신뢰의 DNA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세계 6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단을 천천히 걸었어요. 오늘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의 문화, 한국의 신뢰,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정신.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로 엮여서 세계가 놀란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소프트 파워, 한국이 세계의 기준을 바꾼 방법. 여러분은 소프트 파워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하드 파워가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면 소프트 파워는 문화와 가치관으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힘입니다. 전통적으로 소프트 파워의 강자는 어디였습니까? 프랑스입니다. 마리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파리는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미국도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어요. 할리우드, 브로드웨이.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0세기는 미국과 유럽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2024년 넷플릭스 글로벌 톱 10. 한국 콘텐츠 27%, 미국 콘텐츠 55%, 기타 18%.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마리의 눈이 커졌어요. 27%라고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넷플릭스 글로벌 톱 10에 들어가는 콘텐츠 중 4분의 1이 한국 것입니다. 미국 다음입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오징어 게임.
시청시간 16억 5천만 시간, 출시 28일. 시청 가구 1억 4천만, 넷플릭스 역사상 1위. 경제 효과 9억 달러. 오징어 게임. 제가 말했어요. 한국어로 된 드라마입니다. 자막이나 더빙으로 봐야 하는 드라마. 그런데 전 세계 1억 4천만 가구가 봤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잠시 멈췄어요. 이것은 언어의 장벽을 넘었다는 의미입니다.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이야기가 미국 사람에게도 브라질 사람에게도 인도 사람에게도 감동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마리가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 궁금증이 담겨 있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왜입니까? 왜 갑자기 한국 문화가 이렇게 성공한 겁니까? K-팝, 드라마, 영화. 마치 폭발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마리.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70년간 준비된 결과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제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1950년대로 돌아가 봅시다.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도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노래였습니다. 춤이었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 화면에 흑백 사진이 나타났어요. 천막 극장, 거리의 악사들, 라디오 앞에 모인 사람들. 가난했지만 사람들은 노래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전쟁의 상처가 있었지만 춤을 췄습니다. 슬픔이 있었지만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어나서 화면으로 다가갔어요. 1960년대, 1970년대. 한국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가요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품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한국 문화의 진화. 1960, 70년대 라디오 드라마, 영화 산업 태동. 1980년대 TV 드라마 시대, 대중음악 발전. 1990년대 케이블 방송, 아이돌 그룹 등장. 2000년대 한류 1.0 아시아 진출. 2010년대 한류 2.0 글로벌 확산. 2020년대 한류 3.0 세계 문화의 중심축. 이것은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60년간의 축적입니다. 세대가 이어가며 만들어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았어요. 흥. 한국어로 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기쁨, 열정, 에너지. 그 모든 것이지만 동시에 그 이상입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흥은 상처를 에너지로 바꾸는 힘입니다. 슬픔을 춤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고통을 노래로 바꾸는 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흥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있었지만 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학생들은 제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흥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K-팝을 보십시오.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삶을 향한 긍정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십시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감정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2024년 미슐랭 가이드 뉴욕. 한국 레스토랑 17곳. 프랑스 레스토랑 8곳. 이탈리아 레스토랑 12곳. 일본 레스토랑 23곳. 마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옆자리의 친구가 그녀를 힐끗 보았어요. 뉴욕에서요? 마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 레스토랑이 프랑스 레스토랑보다 많다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마리. 그리고 이것은 뉴욕만이 아닙니다. 런던, 파리, 도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한국 음식은 이제 고급 요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치, 비빔밥, 불고기. 한국어 그대로 메뉴판에 올라갑니다. 번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가 그 이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단을 내려와 학생들 사이를 걸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소프트 파워입니다. 군대로 강요하지 않아도, 돈으로 사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고, 한국 음악을 듣고 싶어 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저는 다시 강단으로 돌아갔어요. 프랑스는 수백 년간 문화 강국이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 70년 만에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한국에는 표현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갔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문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힘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2024년 여권 파워 지수. 1위 싱가포르 195개국 무비자. 2위 한국 194개국 무비자. 3위 독일, 스페인 193개국. 4위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192개국. 레오나르도가 손을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교수님, 여권 지수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단지 여행의 편애 아닙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레오나르도.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저는 칠판으로 다가가 분필을 들었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 국민에게 무비자를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당신 나라 국민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신 나라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 체류하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을 검사하지 않고 들여보낼 것입니다. 저는 칠판에 큰 글씨로 적었어요. 신뢰는 시간과 책임이 더해진 것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돌아보았어요. 신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책임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시 스크린으로 돌아갔어요. 한국 국민의 불법 체류율. 전 세계 평균 0.8%. 한국 0.02%. 0.02%입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100명 중 0.02명. 즉, 5,000명 중 1명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불법 체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돌아옵니다. 규칙을 지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7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1950년대, 1960년대. 한국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외국에 나갈 기회가 생기면 그곳에 남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 나은 삶, 더 많은 돈, 더 좋은 환경. 그러나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만들어야 할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책임감이 세대를 거쳐 이어졌습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아버지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들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손자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한국 사람을 믿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특별 대우를 받는 한국 여권. 미국 10년 복수비자 대부분 국가는 5년. 일본 자동 입국 심사. 유럽 23개국 장기 체류 특례. 호주 워킹 홀리데이 연령 상한 35세 타국은 30세. 23개 국가가 한국 국민에게 특별 혜택을 줍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왜입니까? 왜 한국만 특별 대우를 받습니까? 일본은? 중국은? 인도는? 왜 한국입니까?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았어요.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70년간 쌓아 올린 신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는 신뢰입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제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2010년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 즉 DAC에 가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일어나서 화면을 바꿨어요. 원조의 역사. 1950-1990년대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 총 수령액 약 130억 달러. 2010년 DAC 가입,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례. 요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유일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인류 역사상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한국뿐입니다. 저는 강의실을 천천히 걸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외국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습니다. 동남아시아에 병원을 짓습니다. 중남미의 기술을 전수합니다. 2023년 한국의 ODA 규모는 30억 달러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이것이 신뢰입니다. 한국은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돌려줍니다. 세계는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한국을 믿습니다. 저는 다시 강단으로 돌아갔어요. 제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인의 정신.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는가? 무엇이 그들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게 하는가? 한국인의 DNA, 보이지 않는 동력. 화면에 4개의 단어가 나타났어요. 한, 흥, 빨리빨리, 우리. 이 4가지가 한국을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는 10년간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이것이 한국의 기적을 만든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을. 저는 첫 번째 단어를 가리켰어요. 한. 영어로 번역하면 소로우, 위그렛, 위젠먼.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불완전한 번역입니다. 한은 그보다 깊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한은 역사적 상처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전쟁, 식민지배, 가난, 차별. 한국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한에서 나온 힘입니다. 저는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갔어요. 흥. 아까 문화 이야기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흥은 문화만이 아닙니다.
흥은 삶의 방식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웃는 것, 고통 속에서도 노래하는 것,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것. 이것이 흥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았어요. 한과 흥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슬픔이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둘이 함께 존재합니다. 상처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저는 세 번째 단어를 가리켰어요. 빨리빨리.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면 이 말을 듣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가자. 빨리 먹자. 빨리 일하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조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빨리빨리는 조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방식입니다. 저는 설명을 계속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 한국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느리게 발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북쪽에는 적이 있었고 언제든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라야 했습니다. 공장을 빨리 지어야 했습니다. 도로를 빨리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빨리 교육해야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빨리빨리의 결과. 인천공항 건설 7년, 홍콩공항 8년, 베이징공항 10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2000년대 초. 5G 상용화 세계 최초 2019년. 코로나 진단 키트 개발 3주, 타국 평균 3개월. 이것이 빨리빨리의 결과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빠르면서도 정확합니다. 빠르면서도 품질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실패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 단어를 가리켰어요. 우리. 한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회사. 개인보다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중요합니다. 나의 권리, 나의 자유, 나의 행복. 이것은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우리가 있습니다. 나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입니다. 나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강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1997년 11월 한국 경제가 붕괴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습니다. 국가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긴축, 구조조정, 대량 해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금모으기 운동. 기간 1998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 참여 인원 350만 명. 모인 금 227톤. 가치 약 22억 달러.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350만 명.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 인구의 7%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있는 금을 가져왔습니다. 결혼 반지, 금목걸이, 돌반지. 어머니가 딸에게 물려줄 유산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줄 선물이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그들은 그것을 나라에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나도 어렵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았어요. 몇몇 학생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영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뉴스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강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이었습니다. 350만 명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다르다고, 이 사람들은 다르다고, 그 어떤 경제 이론으로도 그 어떤 발전 모델로도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한국은 3년 만에 IMF 빚을 갚았습니다. 예정보다 2년 빨랐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렇게 빨리 회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강단 끝으로 걸어갔어요. 이것이 한국입니다. 한과 흥과 빨리빨리와 우리.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세계가 본 적 없는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최종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세계 강대국 6위의 의미. 화면에는 단순한 숫자만 있었어요. 6. 여러분,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난 2시간 동안 우리는 한국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로에서 시작한 나라.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었던 나라. 전쟁의 상처를 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저는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 나라가 지금 세계 6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유례없는 성취입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유럽의 강대국들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자원을 가져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토를 넓혔습니다. 산업혁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유럽의 힘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광대한 땅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대양으로 보호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인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미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14억 인구와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영토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오직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지만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제가 왜 10년간 한국을 연구했는지 아십니까? 왜 제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이 주제에 바쳤는지 아십니까? 저는 학생들을 돌아보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이야기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태어났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의지와 노력과 단결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역사가 짧아도 세계가 무시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민서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민서.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의 조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답했어요. 할아버지는 전쟁 고하셨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셨어요. 10살 때부터 일하셨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평생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요? 제가 물었어요. 저는 이 대학에 있습니다. 유럽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한국입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할아버지는 글을 읽지 못했지만 손녀는 유럽 명문대에서 공부합니다. 7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다시 학생들 전체를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학생들은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도 모릅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국이 살아온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멈추면 죽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70년이었습니다. 그 DNA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천천히 무게 있게 했어요. 한국의 유기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점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미래를.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세계는 지켜볼 것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아무것도 없었던 이 나라가 다음에는 무엇을 보여줄지. 강의가 끝났어요.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몇몇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몇몇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몇몇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한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그리고 곧 강의실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경이었어요. 존중이었어요. 이해였어요. 마리는 민서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민서를 안았어요. 민서도 그녀를 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레오나르도는 제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그가 말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 모두 그랬습니다, 레오나르도.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학생들이 천천히 강의실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달라져 있었어요. 2시간 전에 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 나라의 사람들을, 그 나라의 정신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민서는 창가에 혼자 서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 멀리 한국에서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민서, 당신의 조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십시오. 제가 말했어요. 왜요? 민서가 물었어요.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세계 6위입니다. 민서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답했어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줘서, 세계에 희망을 보여줘서,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증명해줘서.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완전히 졌어요. 그러나 어둠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어딘가에서 한국에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침은 멈추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멈추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67달러에서 시작한 나라.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 그러나 지금은 세계 6위. 이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연이에요. 이것은 한국이에요. 그날 밤 요한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오늘 놀라운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마리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몰랐던 나라가 있어. 정말로 대단한 나라. 레오나르도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언젠가 그곳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민서는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저 오늘.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야기를. 전화기 너머에서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10년간의 연구 노트를 폈어요. 그 모든 자료, 인터뷰, 통계, 사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세계는 계속 지켜볼 것이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5천만 명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빨리 움직이고 여전히 노래하고 여전히 꿈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 멈추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한국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강대국 6위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은 다시 봐도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을 2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